안녕하세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60대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딸과 인연을 끊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지독한 짓을 할 줄 생각도 못했죠. 저는 지금도 가끔 딸이 저에게 했던 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들은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죠. 학교도 자퇴하고 제 속을 썩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일하겠다며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일해볼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할 건데? 준비는 했어? 그냥 가보려고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가끔 연락은 왔지만 서로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섭섭했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딸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었죠. 엄마,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가고 싶어. 그래, 가고 싶으면 가야지. 콘서트 가격이 어떻게 되니? 콘서트 티켓은 7만 원인데 나는 3번 다 가야 해. 그리고 콘서트 가면 굿즈도 많이 파니까 돈을 좀 넉넉하게 줘야 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콘서트 한 번 가는데 7만 원이나 한다니. 그리고 꼭 3번 다 가야 하니? 요즘 아빠 가게도 잘 안 되는데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안 돼, 나는 무조건 콘서트 가야 하니까 40만 원 줘. 너가 꼭 가야 한다고 하니 돈을 줄게. 그 당시 40만 원이면 사회초년생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딸이 원하는 학원은 전부 보내주고 아이 성적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과는 제 기대보다는 못했습니다. 저는 딸이 좋은 대학을 가길 바랐지만 딸은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보다 결혼을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래요. 뭐? 너 취업도 안 했잖아. 먼저 사회생활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저는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했죠.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좋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아이들이 결혼과 독립으로 모두 집을 떠난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모든 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아들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남편의 장례식을 지키지 못했고 많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엄마,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아들 드디어 왔구나. 그래도 이렇게 와서 다행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해외에서 소식 듣고 바로 비행기 예약했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더라고요. 장례식도 발인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안다. 하지만 내가 오지 못한 걸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으실 거야. 네가 멀리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인사는 꼭 직접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이 진심이라면 아버지께 전해질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아버지가 바라실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더 자주 연락드릴 걸 그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라도 기억하면 되지.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먼 곳에서도 열심히 사는 걸 보시면서 늘 흐뭇해하셨어. 네, 저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금방 떠날 줄 알았던 아들은 한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더 있을게. 혼자 두고 가기엔 마음이 안 놓여. 괜찮아. 너도 할 일이 있잖아. 아니야. 엄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있을 거야. 나중에 다시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아들은 1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아들은 다시 해외로 떠났습니다. 아쉬웠지만 오랜 기간 곁에 있어준 아들이 고마워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과 헤어졌죠. 저는 혼자 남았지만 남편과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이 있어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투자 목적으로 오래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개발이 밀리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죠. 엄마, 혼자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그래도 아빠 안 계시니까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너희들이 있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 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빠랑 같이 살던 아파트가 있고 아빠가 남긴 보험금하고 연금도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 전에 재개발될 거라고 샀던 빌라는 어떻게 됐어? 그게 재개발이 자꾸 밀려서 아직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 좀 답답하긴 한데 언젠가는 진행되겠지. 그래도 손해만 보는 건 아니야? 괜히 오래 들고 있다가 골치 아플까봐. 투자라는 게 원래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당장 불편한 건 없으니까 그냥 두려고 한다. 엄마도 참 성격이 한결같네. 불편한 거 있음 나한테 말해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것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딸 부부가 결혼 생활이 꽤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의 말에 딸은 걱정 말라는 이야기만 했고 저는 손주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이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딸은 그냥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다고만 이야기했죠. 사위에게도 전화했지만 사위는 별말 없이 이혼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어렵겠다고 생각했어. 성격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이혼을 결정할 정도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말 안 해도 되지만 엄만 걱정돼서 그래. 엄마, 그냥 받아들여줘. 깊이 묻지 마. 나도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말하니까 엄마는 당황스럽구나. 나는 너희가 잘 살길 바랐는데. 나도 그랬어.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엄마가 뭐라 할 수 없겠지. 네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거라면 엄마도 받아들일게. 딸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으로 키웠던 아이가 결국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혼 후 딸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와 같이 살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기운을 차리길 바랬죠. 딸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요즘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을 구해줄 만큼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죠. 그러다 투자 목적으로 사뒀던 빌라가 생각났습니다. 마침 세입자가 집을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했는데 그곳에 딸이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을 새로 구하는 건 어려울 텐데 엄마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던 빌라에서 사는 건 어떠니? 딸은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에서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빌라를 새롭게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주방과 욕실도 깔끔하게 손봤습니다. 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꾸미다 보니 처음엔 불평하던 딸도 점점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나고 딸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딸은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죠. 엄마, 고마워요. 이제 나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게요. 그래, 잘 살아야 한다. 이제 딸은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걱정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딸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걸 지켜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본 적 없던 딸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연금으로 생활하지만 딸아이가 안 됐기에 꾸준히 50만 원을 매달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언제나 돈이 적다고 이야기했죠. 빌라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 우풍이 심하고 사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딸은 남편의 보험금으로 새 집을 구해달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50만 원으론 너무 부족해. 너도 알잖니. 엄마도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매달 50만 원 보내주는 것도 쉽지 않아. 네가 알바라도 하는 건 어때? 또 그 얘기야? 엄마, 나한테 일하라는 소리 좀 그만해.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자꾸 잔소리하면 더 지쳐. 잔소리가 아니야. 내가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 결국 남은 돈도 금방 줄어들 거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집이라도 좀 제대로 된 곳으로 구해주면 안 돼? 여긴 오래돼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너무 불편해. 아빠 보험금도 있잖아. 그 돈으로 새 집 하나 구해주면 안 돼? 그건 내가 쉽게 말할 일이 아니야. 그 돈은 엄마가 남은 생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집 리모델링해서 살겠다고 했잖니.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해. 엄마도 알잖아. 여긴 진짜 오래된 집이야. 엄마도 내가 편하게 살길 바라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집 타령이 아니라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언제까지 남은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겠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엄마라도 날 좀 도와주면 안 돼? 엄마는 지금도 널 돕고 있잖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널 계속 떠받쳐 줄 수는 없어. 딸은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연락도 없고 전화에도 시큰둥하게 받았지만 성인인 딸에게 월 5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해주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있어 생각보다 병원에 오래 있어야 했기에 딸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가 웬일이야? 엄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 허리를 다쳤는데 생각보다 심해서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 한대. 그래서? 내가 좀 와줄 수 있을까? 엄마 혼자서는 병원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엄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땐 모르는 척하더니 엄마가 힘드니까 연락하는 거 솔직히 좀 그렇다?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게 있는데 너무 서운하다. 엄마, 나도 힘들어. 이제 그런 일로 나한테 기대지 마.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병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아들에게도 연락했는데 아들은 걱정하면서 하던 일만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며 말렸죠.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안 좋네. 엄마가 그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허리를 좀 다쳤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행히 치료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 뭐? 엄마, 많이 다쳤어? 어디 크게 부러진 건 아니야? 골절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회복이 더디대.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 나 지금 당장 한국 들어갈게. 하던 일 정리하고 바로 비행기표 끊을게.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엄마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병원 시스템이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간병도 다 맡아주고 있어서 불편한 건 없어. 괜히 오지 마라. 내일도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일 다 접고 오는 건 아니야. 엄마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그래,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도 네 생활 잘해. 알겠어. 그래도 자주 전화할게. 엄마, 몸 잘 챙겨.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퇴원을 준비할 때쯤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저에게 퇴원해도 혼자서 생활이 어려울 테니 요양원에서 케어받으면서 물리치료도 받는 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곤 이제 자기가 병수발 들겠다고 했죠. 저는 요양원이란 말에 거부감이 들어 싫다고 했지만 딸의 설명을 들으니 병원처럼 케어도 해주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요양원에서 허리가 나을 때까지 있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저를 지옥으로 데려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곧 집에 가도 된다니 마음이 놓인다. 병원 생활도 지겨워. 근데 엄마, 퇴원하고 바로 집에 가는 게 괜찮겠어? 허리도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병원에 더 있을 수도 없고
집에서 조심하면서 지내면 되지. 엄마, 혼자 지내다가 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차라리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케어받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는 게 낫지 않아? 요양원? 내가 왜 거길 가? 난 그런데 싫어. 엄마, 요양원이라고 다 나쁜 곳이 아니야. 요즘은 시설도 병원처럼 잘 되어 있고 간병도 다 해주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 엄마가 집에서 혼자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래도 집이 더 편하지. 낯선 데 가서 어떻게 지내니? 엄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허리가 다 나을 때까지만 있어 보는 건 어때? 어설프게 회복한 상태로 지내다가 허리가 더 악화되면 더 고생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오면 되잖아. 정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괜히 무리하다가 더 다치면 어떡해. 알겠다. 허리 나을 때까지만 있는 거야. 엄마 잘 결정했어. 내가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 그래, 내 말대로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안에 있는 저는 은행일 보기가 어려워졌고 병원비와 생필품들을 사야 했기 때문에 딸에게 카드를 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딸은 처음엔 요양원에 자주 오고 전화를 자주 했지만 2주가 넘어가자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딸은 항상 어수선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죠. 요양원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땐 치료받으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형편없었죠. 보호자에 비해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함이 커졌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고 간단한 산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건커녕 복도를 걷는 것조차 간신히 허락받았죠. 물리치료를 해준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리치료에 관해 물었지만 이곳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곳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이대로 지낼 순 없었죠. 그러나 퇴원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의지만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말에 절망감이 몰려왔죠. 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았죠. 가끔 연락이 닿으면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었죠. 결국 아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마 전에 오지로 떠나서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이 낯선 곳에서 혼자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딸은 결국 저를 차단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6개월이란 세월을 이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엔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지만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옥죄었죠. 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아들은 오지에 있어서 연락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아,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답답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들은 제가 숨을 고르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저는 요양원에서 겪은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것, 물리치료를 해준다던 말이 거짓이었던 것,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갈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딸이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까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곧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동생이 엄마를 요양원에 가둬버렸다고. 말도 안 돼. 당장 한국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엄마, 조금만 더 견뎌. 내가 곧 갈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갑자기 방 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 하루처럼, 하루가 몇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 거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지만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건 아닐까, 다시 연락이 닿지 않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죠. 그러나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에는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급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진 않지만 이제야 살 것 같아. 아들은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당장 나가자.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 없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바로 요양원 데스크로 가서 퇴원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동안 퇴원을 안 해줬는지 물었죠. 요양원 측에서는 냉정한 얼굴로 대답했죠. 보호자가 입원 수속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우리 엄마, 요양원에 있을 정도로 아픈 사람 아닙니다. 의사소통도 다 돼서 혼자서 집으로 갈 수 있는데 대체 무슨 권리로 못 나가게 막았던 거죠? 규정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보호자라는 사람이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방치했으면 나가게 해줘야지. 환자가 퇴원을 원하고 건강도 문제가 없는데 보호자 동의 없다고 계속 가둬놨다는 말이에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 이딴 걸 핑계로 사람을 가둬둔다고요? 규정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 때문에 가둬뒀겠죠.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요양원 직원들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죠. 결국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만 하시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요양원 측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규정만 반복하던 그들도 아들이 실제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요양원 원장이 나와 설명을 했지만 고소장 받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아들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 동안 저를 가뒀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그렇게 푸르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딸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나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소리쳤죠. 엄마를 그딴 곳에 가둬두고 연락도 제대로 안 받아? 너 사람 맞아?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오빠,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요양원이 치료도 해주고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 제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날 생각해서? 정말 네가 날 생각했다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이라도 했어야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요, 엄마 한 번만 봐줘. 너 같은 딸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가라. 딸은 절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딸은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니?
네가 내버려둔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날 가둬놓고 연락 한 번 없을 때 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이젠 너한테 기대할 것도 용서할 마음도 없다. 딸은 더욱 흐느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명 제가 살던 곳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죠. 벽지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낯선 가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명도 바뀌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모두 낯선 것들이었죠. 마치 이곳은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집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고급스러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소파는 사라지고 딸의 취향이 짙게 묻어나는 가구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것이었던 침대보는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제 것이 아닌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옷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옷은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딸의 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보험금으로 들어왔던 돈이 꽤 많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썼겠거니 생각했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컸죠.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도 있었고 한 번에 큰 금액이 인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제 집에서 살면서 제 연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가구를 사고 집을 인테리어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아들이 오지에 들어가 꽤 긴 시간 연락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들이 빨리 연락되어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제 곁에 둘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딸은 제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제 명의로 된 빌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치 자기 집인 양 버젓이 들어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명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제 집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딸은 결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빌라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은 제게 전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나 어디 가서 살아.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딸을 제 집에서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니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니 다시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던 나날들, 물리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산책조차 할 수 없었던 생활, 그리고 보호자 없이는 나갈 수도 없었던 그 감금 같은 시간들. 제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조금이나마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되나요? 금액을 듣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합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그날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죠.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해외로 떠났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또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돼.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갈게.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죠. 사실 해외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 원래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을 굳혔어. 잘 된 거지 뭐. 그렇게 아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지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기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생활이 낯설 줄 알았는데 아들과 함께하는 날들은 편안했죠. 하지만 아들도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독립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오래 붙어 있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더라.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집을 구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되새겨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죠. 저는 딸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잊기로 결심하고 자유로운 제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